대표님,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는 시작을 고점으로 줄줄줄 내려오는 그림. 그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 그렇죠. 이후로 소부장들의 흐름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그때 14만 원, 2, 3천 원 고가 찍고 급락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프라이즈인데. 그러면 그거 13만 원 이제 SK하이닉스 지지 하나 봐야 될 거고 그 지지하는 거 확인되기 전에 그 소부장주도 그동안 급등한 것들은 거의 뭐 고점에서 한 3, 40% 빠질 거고 못 올라간 것도 10에서 20% 투매 나오겠죠. 언제까지? 2월 5일까지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나오는 그날까지. 예. 네. 그게 또 하나의 변거일 것 같아요. 그때 좋게 나와야 돼요. 오늘 뭐 실적 발표에서 여러 가지 기대하셨는데 제가 전번 시간에 아니 판결도 안 냈는데 그 지가 별겠냐.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 나올지 확인하고 하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떻게 해요? 25일 SK하이닉스 뒤통수 맞았죠. 네. 그리고 오늘 실적에서 뭔가 기대 아무것도 없죠. 삼성전자요? 네. 그러면 2월 5일까지는 어떻게 해요? IT는 뭐 급락 파동이겠죠. 근데 여기에 또 재수없게 나스닥이 이제부터 급락하는 거예요. 그럼 더 빠지는 거지 뭐. 그러면 판이 바뀌는 거예요. 뭐 저PBR주 중에 거기 또 저PBR주도 2천 몇 개 중에 1,000개가 저PBR입니다. 1년 등계.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상장된 주식 중에 절반이 저PBR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거법을 해갖고 거버넌스와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하지만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제는 그리고 자사주 지분이 있는 것들, 네. 소각 가능한 것들, 그리고 대기업 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화해서 매수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이 정상화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냥 테마주로 말도 안 되는 적자 기업도 시가상위 1등에서 뭐 3배 오르고 5배 오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런 것들은 정상화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올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대표님? 이게 이제 자사주 소각이 본격화되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인덱스가 움직이겠죠. 지수가. 네. 그런데 선제 조건이 있어요. 6월 말 지나야 돼요. 6월 말이요. 예. 공매도가 재개돼야죠. 그게 시점이 공매도 재개 이후와 자사주 소각에 맞춰서 움직일 때 그때가 이제 뭔가 힘을 낼 거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가끔가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막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네. 저는 200개 중에 20개 종목은 반드시 30분 단위당 그 변화의 시간을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9시 거랑 갖다 얘기해서 한 2시간, 11시 거랑 비교해봐요, 사진을. 그럼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미세한 변화가 그날의 기상도를 결정해요. 요새 어떤 흐름을 하고 있냐면 이쪽 올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아, 현대차. 요쪽 죽여버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BM. 이게 롱숏이 확연하게 나.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죽이면 어떻게 돼요? 1, 2등 죽이니까 암만 낮게 올라도 지수는 올랐다 빠지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코스닥은 800 깬다고 예측한 게 1, 2등 죽여놓을 거니까. 이게 또, 그리고 LLF는 거래소 갈 거니까. 근데 거래소 가는 것도 나는 거래소 가면 또 그 대차 매매나 공매도 더 심해질 거니까 좋을 거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롱숏을 보면 지금 시가상위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는 2월 5일 판결하고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요? 예. 아니면 이게 다 분식회계라든지 이게 바이오 에피스 상장 그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저는 오히려 그때 호재로 작동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리스크가 제거됐어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때려라 그러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렇게 해야 돼요. 재료 노출. 거기서 더 가는 건 남드세요. 이게 60만 원에서 벌써 80만 원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요새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셉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기아가 현대차를 올라섰습니다. 예. 오늘을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정성 회장님은 제가 전에도 이 방송 통해서 왜 차를 뺐고 기아. 그래서 K 한 3, 40 시리즈까지 나올 때는 하늘을 알 거다.
그리고 현대차는 아마 조금 분사 가능성도 생각해봐라. 뭐 이런 뚱따지 같은 얘기도 하는 게 정의선 회장님의 의지나 거버넌스, 모빌리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아가 10만 원 왔습니다. 드디어 10만 원을 넘었어요. 수익률은 크지 않을 거예요. 대신 요거의 아이디어로 이제 지금 미국도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좀 단일 후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미국 밸류체인 관련된 걸 또 집중하는 게 어떻겠나. 요새 가만히 보면 다시 HD 현대건설 기계, 그다음에 일렉트로닉 뭐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고 두산 밥캣 이런 것들이 1차 올라요.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바닥 찍고 오르고 테슬라가 오를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동차 그 아리조나 조지아 중에 그 밸류체인이 있는 그 기업들 중에 제가 제일 강하게 얘기한 게 SL 이런 것들 투자하고 이제는 현대오토에보다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자동차 부품 모빌리티 그러니까 제가 19만 원, 20만 원 때는 하지 마라 그랬지만 이제 14만 원, 15만 원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매력이 있어요. 또다시 뭐 한 6개월 지나면 또 19만 원, 20만 원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코스닥은 저는 코스닥 지수는 한 750에서 770에서는 바닥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대표님. 그렇죠. 아니 이 밑에 것들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적자, 뭐 루닛이나 분호,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뭐 제가 4년, 5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은 진짜 실적 확인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의 예측은 이제 에코프로 BM 아닙니까? 저는 이제 좀 트레이딩 하라고 그럽니다. 48만 원에서 이번에 54만 원 갔을 때 한 10%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74, 20일 잣대로 팔았다 샀다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로직을 하나 만들어 갖고 트레이딩 단타. 그래서 이게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 중시가 50만 원 갖고 어디서 바닥을 만드나. 그거를 2,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검증하면 코스닥 지수가 딱 나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 중에는 여전히 정책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가능한 거버넌스 연결고리에 그동안 음지였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바꾸는데 이게 다 우량주입니다. 아주 시가상위 종목들 우량주들이에요. 그런 것들의 그 반란이 시작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증시에 우리 증시에 우리 증시에 그리고 드디어 이승재 대표님께서 그리는 큰 그림에도 주가 상승 쪽으로 함께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저는 3월 달까지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계속 뭐 포트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연기금의 추세 매매 종목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 1시간 동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흐름이 좋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기아를 먼저 흐름을 분석해 주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월 5일을 기점으로 이제 차익 실현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미리 좀 파세요. 만약에 거기서 부정적인 상태로 해서 분식회계가 맞다라고 결론 나봐요. 네. 그럼 그동안 먹었던 거 반은 바로 토해냅니다. 그럼 84만 원, 그러니까 65만 원, 90만 원 쳐요. 그럼 70만 원 초기까지 그냥 바로 빠질 수 있어요. 그 전에 좀 차익 실현을 하실 예. 분은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대들을 잡고 팔고 네.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올 때 마지막을 때리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오히려 그 미리 판 거는 오히려 바닥에 있는 거버넌스 종목들로 이동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게 요새는 미리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현대기아는 사실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냈었는데 기아의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크지는 않으니까 뭐 밸류체인으로 나뉠 수 있는 종목들, 그게 더 대표 나을 것 종목들, 같아요. 예, 뭐 기아가- SL이라든지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을 예. 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기아에 10만 원 사갖고 예를 들어서 6개월에 수익률이 10에서 20%예요. 네. 오토에버는 50에서 100 가능하거든요. 또 자동차 부품 따는 그런 그 상대 비교를 고려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코스닥 1, 2위 종목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지금 자리에서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제는 하세요. 네, 이제는 하라.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네. 금액을 크게 하고 7% 10% 뛰기. 은행 이자 얼마 줘요? 그런데 1억 집어넣어서 뭐 7% 10%면 바로 팔고 고점에서 7에서 10% 팔면 다시 또 들어가고 근데 살 때도 세 번에 나눠서 하고 팔 때도 세 번에 나눠서 파는 이게 7%까지 갈지 14% 갈지 21%까지 갈지 그거는 순간적인 변동성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는 그거를 테슬라의 탄력성 갖고 볼래요. 네. 테슬라의 탄력성, 그다음에 기아의 에너지 이런 것들 갖고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1 갈 때 다른 그 소부장 종목들이 3배, 5배 가듯이 기아가 1 올라가고 1 빠질 때 예를 들어서 5% 올랐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뭐 3배, 5배, 15에서 5배 정도면은 30에서 50도 있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네.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2월 5일까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연간 종목들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죠. 이게 SK하이닉스가 뒤통수를 때리고 파생시장 연결해서 지금 숏을 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그 파생시장에서는 지금 하방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예. 공격하고 있다고. 미국 시장 올랐는데도 하방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1월 18일 날 이제 바닥 돌아왔습니다 해서 가바닥입니다 해갖고 대반등이 얼마나 되나 보자 했는데 38포인트 뺀 거에 대한 15포인트 342.5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날 당일날 나스닥이 170포인트 오른 날이에요. 그런데 시가 고가 만들면서 5포인트를 하루 만에 죽여버렸어요. 이때 위클리 옵션 매매하신 분은 문 닫기 전에 상방이 1000% 10배가 난 행사가가 있어요. 결제 받으니까 휴지됐어요. 빵이 됐어요. 빵. 이렇게 변동을 줍니다. 이게 지금 변동성장 그거를 만든 게 금융투자하고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는 중요한 맥점을 얘기할게요. 네. 326에서 342로에서 이거를 4등분 해보면 중심값이 335입니다. 이 335 지지력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2470, 80입니다. 만약에 이 330 오늘 장중에는 이걸 지지하고 나스닥이 빠졌는데 지지하고 337.5만 가면 오늘 337.5를 한 4-5번 찍었어요. 계속 죽입니다. 이게 여기가 상단됐어요. 그러면 335가 2470이죠. 만약에 330이나 325까지 뺀다면 이제 나스닥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나스닥이 150에서 250 빵 빠진 거예요.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삼성전자 지금 미리 뺐는데 갭으로 여기 1,000원, SK하이닉스 2,000원 빼면 지수 선물이 5 내지 7이 갭으로 빠져요. 빼고 올리겠죠. 그러나 330과 325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요게 종합주가지수가 2,440 정도. 이 325 하면 2,400 근처. 네. 또다시 그럼 쌍바닥 검증해야 돼요.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갖고 확인해나 나스닥 종가 딱 내일 아침에 보고 그 다음에 그날 9시에 시가가 어떻게 붙나. 그리고 이 15분 먼저 한 거 이게 제일 쥐약이에요. 15분을 먼저 열어놔요. 그러니까 15분 동안 미리 작업 조정을 해요. 파생 쪽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은 꼬리 변동성. 내가 삼성전자는 장기파는 말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15분 미리 한 거. 그리고 월요일 옵션 만들어 갖고 월요일과 목요일 그 전후에 갖고 이 변동성 게임을 계속하니까 이거 이해 못하시면 이게 왜 떨어지지? 오늘 왜 올랐다 빠졌죠? 위클리 옵션이나 파생 시작하면 그림이 딱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는 11월 5일 날이 공매도 금지하고 이날이 그 종합주까지 2,500 딱 찍었고 그때 삼성전자가 71,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위클리 옵션, 그러니까 옵션 사상 저는 이제 평생 없을 거라고 봐요. 2만 % 이상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네. 그럼 이제 평생 없어요, 이거는. 이날 공매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6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이제 제가 거버넌스 게임에 아까 자사주 소각된
이제 우량주가 되겠구나라는 그게 이제 6월인데 아직도 좀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2월 달이니까.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요. 5개월 남았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외국인이 네. 현물에서는 3조 3천억을 샀습니다. 3조. 여기에는 그 블록딜도 감안하셔야 돼요. 거의 2조 가까이 이제 자사주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갖고 간 블록딜. 그럼 그거 빼면 조금 줄어들겠죠. 기간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1월 1일. 아, 1월 한 달 동안. 금년 연초부터 네네. 종합주가 지수 2670 찍고 지금 2420에서 2000 또 520까지 갔다가 지금 또 2500 깨고 막 요 과정에서 3조를 샀어요. 근데 선물이 그 5조 3천억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2조를 때립니다. 연기금 7천억 때리고 기관 다 합쳐서 6조 2천억을 때립니다. 더 심각한 거는 ETF로 3조 2천억을 때려요. 이게 포트비극이거든요. 왜 떨어지죠? 이게 빨간 색깔로 들어와야 됩니다. 언제 들어올까 볼게요. 이게 이제 일주일 단위로 제가 끊어서 보거든요. 네. 빨간색 들어오는 데가 이제 됐구나. 그게 진바닥이구나. 이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조금 좀 길게 그 공매도 금지시켰을 때부터 지금까지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전체는 9조예요. 선물은 아까 5조인데 이 전체 11월 5일 6일부터 현재까지 2조 9천억을 샀어요. 그 다음에 아까 금융투자는 3조 샀는데 이때는 오히려 매도입니다. 전체로 보면. 그리고 금융투자 5조 샀고 ETF는 계속 때리는 건 추세가 똑같고, 여기서 얻는 아이디어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6월 달까지 롱숏만 합니다. 롱숏이 추세로 바뀌는 타이밍은 공매도가 재개될 때 할 거고, 그러니까 시가상위 20개 종목들은 52주 최저가만 사시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52주 최고가나 상단에 온 거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또 이거 빌려다가 또 때리겠구나. 이유 없어요. 빌려다가 때리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닥에서 오를 때, 요새 현대차가 오를 때 현대차 기아와 연결된 중소형단의 밸류체인을 사는 게 낫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릴 때 되면 소부장 밸류체인을 사는 게 낫고, 이렇게 그 전략을 조절해 보시면 뭔가 좀 타이밍을 잡는데 효과적이실 거예요. 그거를 6월 말까지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 공매도 금지 역풍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쪽은 지금 뭐 홍콩에서 빠져나온 자금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오지도 않고 그냥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미국 가버리니까 이게 다시 우리나라 쪽, 인도 쪽, 일본 쪽이 우리나라 쪽으로 매력 있게 이제 이 자사주 소각하면서 이 그 주주환원의 거버넌스 갭은 외국 들어옵니다. 블랙록이 이제 다른 이름 하나 붙일 거예요. 옛날에는 ESG 포장해갖고 뭐니 게임 했거든요. 네. 요새 ESG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ESG 한 것들은 다 박살나 있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 집중돼 있고, 앞으로 자사주 소각 전략이 나오면 이거 롱 전략 들어옵니다. 헤지펀드가. 그게 이제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탄력받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우리가 고민한 거는 4월 달에 총선의 결과의 색깔이 어떻게 되나. 이것도 한번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4월달 총선의 색깔이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를 좀 짜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걸 모르겠죠. 네. 그런데 정부의 의지는 읽어낼 수 있어요. 정부의 의지. 여대 야소가 된다면? 그것도 네. 예측은 안 할래요. 네. 근데 전번에 대통령 이 복잡계 사고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이 그림 갖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하와 건설, 기계, 철도 이런 거 원전을 사십시오. 뚱딴지 같이. 맞아요. 윤 대통령께서 622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 반도체 관련 소부장주, 뭐 반도체 관련주가 아니라 오히려 철도 지하와 관련된 거, 그리고 전력망 관련해서 이제 원전 관련주를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주셨었죠. 예. 복잡계 시각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공고하게 로직화 시켜서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데는 수익이 안 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뭐가 파생될까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파생되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말단에 제가 빨간색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에 1.3 기가와트 대전 소비 전력 필요, 그리고 여기에 인구가 얼마가 140에 150만 필요. 그러면 이쪽에 교통망, 철도망, 전력망이 다 구축된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드는 거다. 이게 10년 걸리는 얘기예요. 그럼 그전에는 도로 놓고 땅 파고 흙 파고 뭐 이근데 그 사이에 총선 있고 대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동탄, 수소, 뭐 이 라인에 연결된 에너지, 이와 관련된 것들이 지하.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지하선을 요새 특수건설이나 동학 그 지질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파라고 글로 가신 분이 한 6개월 수익률은 또 최고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시스템 반도체도 보세요. 오늘 종가로 표시했는데 다 푸르죽죽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반도체주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예. 네. 그동안 올랐던 거 못 올라간 것도 빠져요. 못 올라간 것도. 그래서 2월 5일 날 전후해서 결과 보고 바닥 찾으시고요. 거기에서 좋게 나오면 뭐 하나 마이크론, AD 테크놀로지, 이제 우량주를 사세요. 뭐 오킨선자나 어브반도체나 실적 안 나오고 그 뭐 테마 시킨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철저히 또 지켜보시고요. 그러니까 어브반도체는 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120선 딱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 마이크론하고 탄력이 있을 것 같고요. 동아지주 그래프 보세요. 전 딴 거 아니라 거래량 보세요. 이런 거래량이 2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급등에는 올려놓고 죽이고 올려놓고 죽여요. 저 몇 년 동안 그 밑바닥에서 징글징글한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털리고 가요. 그러니까 요 작업, 그 다음에 특수건설 보세요. 여기도 거래량 보세요. 이제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또 LS 마린 솔루션은 거래량이 아직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아직도 밑에서 있는 겁니다. 이게 장대 거래량 주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14,000원을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해저 터널 지하와 뭔가 SOC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성장률 건드릴 게 지금 수출 쪽이나 이런 것도 뜻대로 다 안 되거든요. 중국 노이즈도 많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체로 갈 수 있는 거는 지하와 SOC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2일이나 1월 5일 날 여러분들 KBS 뉴스의 다큐멘터리로 그 약간 뉴스 특집 방송 보신 분 계세요? 지하화에 대해서. 서울역 터널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네. 서울역의 지하. 거기에 그걸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거를 만든 딱 그 직원 브리핑 하시면 여기에 딱 마크 보시면 DLENC라고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KBS에 나옵니다. MBC에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이게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그러면 이거 복잡계 시각으로 이제 MBC에서도 나오나 한번 볼래요. 네. 삐따지 같은 시각이죠. 이제 총선 아닙니까? 네. 지금 어떠한 판의 싸움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거든요. 방송국이라는 것도 하나의 거버넌스로 한번 접근해 보면 이 정부가 다음 색깔이 어떻게 될 때 나한테 플러스냐 마이너스 승부를 거셨던 분들, 그 대주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그러니까 저는 내년 금년도 총선의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예측 불가능인데 요거는 예측 가능해요. 저라면 MBC 하겠습니다. 아직 MBC 방송에서 철도 지하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것 같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IMBC가 원래 사극의 전통 방송국입니다. 네. 사극한 거 보셨어요? 최근에 허준, 대장금 옛날에는 틀면 사극이 MBC였어요. 요새 그 고려 거란 전쟁만 나오고 네.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그 용인의 100만 평 정도의 그 대장금 이거 용인 대장금 파크 이거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셔 보세요.
용인의 대장금 파크요. 예, 거의 90만 평 정도 됩니다. 85년대 사서. 근데 저는 거기에 위치를 봐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MBC가 똑똑한 것 같아요. 옆에는 뚱딴지 같이 이게 그 여의도에 여기가 여의도 부지였습니다. 이거를 팔아갖고 여기 아파트 지었죠. 예, 멋있게 졌죠. 예. 아파트인데 하나는 MBC가 운영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 대금이 광고비 같이 매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수익이 빵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뚱딴지 같지만 이게 복잡계 사고예요. 여기가 삼성전자 기흥 공장 단지입니다. 여기가 SK 하이닉스 단지입니다. 용인 대장금 파크가 여기 딱 있습니다. 여기에 다 이제 그 GTX 라인 또 그다음에 동탄 뭐 이 개발 아파트 이쪽에 개발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이게 다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자산 가치가 얼마나 커질까요? 어마무시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기고 만약 매각해서 만약 여기다가 또 다른 MBC 부지 같이 또 건설 쪽 에너지 나온다면 이거는 MBC의 플러스 알파가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3,000원짜리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런 거 한번 또 금년 총선과 하나의 아이디어로 사볼 수 있다. 네. 아니 주가가 요새는 음지를 사야 되거든요. 음지가 양지된다 그런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금년에 저는 화두는 음지가 양지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잘 나간 종목이나 잘 나가신 분은 조심해야 되는 해고 금년은 작년도에 망가졌거나 뭐한 거가 새롭게 태동되면서 에너지를 주는 그런 해 같거든요. 네. 잔인한 해입니다 이게. 오히려 역사이클 걸리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 복잡상으로 연결고리를 해갖고 이것도 음지가 양지되지 않겠나? 그래서 총선에 그 방송국의 주가도 또 요동을 칠 것 같아요. 네. 저는 전방 디지털조선은 김무성 전 대표가 국회의원 되면 간다. 이것도 뚱딴지 같지만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으니까 하란 얘기입니다. 네. 주가가 바닥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진짜 말이 돼. 확신해. 그때는 파셔야 매도의 됩니다. 시점이고. 예. 이승조 대표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가가 바닥에 가면 아니고 그때 뭐 따블이 나가고 막 급등하고 뭐 난리 뭐 시장이 뭐 그냥 환호하고 막 그럴 때는 그때는 매도하십시오. 오히려 이 생각을 미리 하시고 네.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총선의 색깔이나 결과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방송국의 싸움은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제 선을 분명히 걷어요. 네네. 그래서 요번 그 방송국의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뭐 그다음에 디지털조선 방송국 색깔들 발언 내용도 봐요. 이런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뭔가 기자회나 담화할 때 그 전에 플러스 재료를 내냐 마이너스 뉴스를 보내나. 그거 갖고 색깔 딱 보시면 됩니다. 그거 갖고 뭐 JTBC라든지 뭐 컨트리 중앙이라든지 디지털조선이라든지 IMBC라든지 YTN이라든지 이런 주가도 3개월 코스의 변동성이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배팅 가능한 게 또 이 복잡계 사고에서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도 한번 아이디어로 투자 아이디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방송 관련주들은 또 어떻게 매매를 해볼 수 있을지 이승조 대표님의 관점으로 저희가 좀 풀이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음지가 양지가 된다는 화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중국과 관련된 이 석유화학 대표주 대한유화 바닥권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흐름이 좀 어땠을까요? 그것도 10%에서 15% 갖고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끌개가 뭐냐면 네. 홍콩 H입니다. 홍콩 H 지수요? 네, 중국 홍콩 H. 그러니까 바닥을 좀 다졌나요? 바닥 다지고 올랐을 가능성이니까 배팅을 한 거죠. 네. 그런데 3일 정도 오르고 저는 여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홍콩 H 지수. 홍콩 H 지수. 저는 이게 N자로 갈 것 같거든요. 올라간다. 예, 네. 3월 달 가면 많이 갈 것 같아요. 공작 회의 전인대 이후에요. 그러면
요게 한 단계 이게 공포 때 1월 22일입니다. 중국 연골고리 관련된 종목은 1월 22일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간단히 얘기해서 뭐 면세점 관련주가 됐던 소비주가 됐던 그다음에 대한유화, 금호석유화이 됐던 카지노주가 됐던 여행주가 됐던 1월 22일 저점 대비 어느 게 제일 먼저 치고 나가나. 그 아직도 못 간 건 뭐냐. 그리고 여기에 ETF는 타이거 차이나 H ETF가 있습니다.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올랐다 눌림목 줬다가 다시 5,000원 안 깰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눌림목 주고 다시 5,700, 800 갈 때 이거를 대한유화 갖고 구조화 시켜보는 거예요. 대한유화. 저는 전번에 한번 14만 3,500원에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눌림목에 12만 5천원, 13만 원 사이에는 다시 사겠습니다. 7과 14% 사이에서 다시 모으겠습니다. 그 다음이 15만 5천원과 16만 원 가려면 이게 N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콩 H가 5,700이나 5,800까지 N자로 가져야겠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은 금호석유학도 똑같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11만 원짜리가 13만 5천 원 하니까 1차 윗골이 달리잖아요. 이게 눌림목 주고 다시 N자가 되나 15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보는 겁니다. 타이거, 차이나, H. 이것도 딱 7,700원에서 7,300원 그리고 8,200원과 8,500원이 오면 아까 대한유화는 15만 원, 금호석유화도 15만 원 이런 것들이 공식같이 될 거고 이게 그러면 중국 카지노 주들 중에 못 간 것들 면세점주에서 못 간 것들이 또 요새 롯데지주가 갑자기 튀어 올라서 이것도 거버넌스예요. 자사주라든지 그동안 낮바다가 눌렀다가 삼성물산은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여행주들은 제가 작년에 리오프닝 하면서 제가 딱 3가지만 설정해서 샘플링을 했거든요. 리오프닝이 다시 바닥을 찍고 턴하는 기점에 3가지를 놓으셨었죠. 네,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예. 하나투어만 성공했어요. 그럼 승률이 30%밖에 안 돼요. 2개는 다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그래서 요새 장은 이 알고리즘을 추천합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패턴이죠. 이 패턴 맞출 수 있어요? 실제로? 이 패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기계군단의 알고리즘으로 이 패턴에 이게 옛날 시카고 가서 배울 때 이런 패턴 알고리즘을 만들어 갖고 프로그램화 시켜서 배팅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공포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갑자기 땡겨요. 그럼 사람들이 와 달라붙죠. 어느 선을 깨면 무조건 급락시켜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나서 상승폭의 반 내지 직전 저점 깨갖고 다시 또 급등시켜요. 이거를 KMW에다가 연결시켜 보세요. 10,000원짜리가 17,000원 갔다가 9,000원 갔다가 20,000원 갔다가 다시 14,500원. 이 변동성을 팔고 사고 하면서 물량을 늘려보는 겁니다. 요새는 올라갈 때 데드라인 정하시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3가지 종목 봐요. 하나투어 못해도 6만 원 깨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전략 권해드리고 62,000원 데드 잡고 깨면 끊어갖고 상승폭에 어디까지 흔들었다 가나 아니면 반은 팔아갖고 더 빠진 거. 롯데관광개발은 더 빠졌습니다. 우리가 10,000원대 사보자 했는데 9,000원까지 더 빠졌어요. 네. 이거를 오히려 사거나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다시 3월달 상해 증시나 홍콩 H가 생각보다 많이 갈 때 인제는 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전략도 아까 알고리즘 이용해서 또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공한 거 팔아갖고 주가가 더 싸진 거 사는 네. 그런 논리도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또 전략화 시켜 보십시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억대 종목은 아닙니다. 한 3,000에서 5,000이 적당하지 않을까 1억 정도 갖고 계시면 그렇게 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보유 자산의 한 30%에서 40% 정도는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 오늘 구체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달에 발표를 하기로 하면서 지금 저 PR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잖아요. 대표님께서도 6월 이후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저평가 우량주들,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자. 대기업이 포함이 될 수 있겠고
정상화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꼽아주시는 거버넌스 관련 종목들이 이쪽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방송 전에 좀 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지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가장 화두가 그동안 징글징글 눌렀던 게 네. 이제는 이게 되면서 대주주들이 자산 소각이나 하면서 이제 거버넌스의 지주사를 인위적으로 누르지 않고 옛날에는 지주사를 눌러갖고 다른 것들을 예를 들어서 현대차로 보면 현대차를 분할시켜갖고 쪼개든지 뭐 자사주를 분할해서 인적 분할시키든지 이런 머리를 썼거든요. 네.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주주 완환 정책으로 가야 돼갖고 이제는 지주사 주가 담보 가치 높이는 게임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치던 종목들 고르는 거예요. 네.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롯데지주 이런 것들이 해답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의 파트너가 생겨요. 그게 은행주입니다. 여기도 부동산 PF 같죠. 혼자 못해요. 그러면 해외에 뭔가 같이 연결고리는 헤지펀드가 파트너가 되든지. 근데 이 해외 펀드 하면 꼭 또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슨 뭐 MBK라든지 뭐 이런 또 큰 파트너들을 형성할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성숙됐거든요. 그러면 은행주들. 그럼 은행도 이번에는 ELS 중단하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부동산 PF 아직까지 끔찍하니까 이걸 대체하는 상품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와 그다음에 징글징글한 지수사가 합작품을 만드나. 그래서 이제는 기업의 분할은 없을 겁니다. 물적 분할. 물적 분할이라든지 인적 분할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뭔가 거버넌스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M&A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금을 은행과 연결해 줘서 그 지수사에다 퐁당퐁당 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수와 가치를 높이는 게임이 나오나. 저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수 저평가를 복구하는 하나의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보시죠. 이거는 쉽지 않아요. 결론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비관론자도 많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인식을 전하면 연기금, 은행 이런 게 해서 서로 이게 기관이 작전해?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짜고 스톱 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나라 접근하려면 이런 짜고 스톱이 나와야 됩니다. 외국은 이런 것들 짜고 스톱이 어마무시하고 지금 일본 부러워하시죠? 일본 따라하죠? 일본 중앙은행, 일본 은행이 이런 저퍼 비하를 거의 30개를 자기들이 갖고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저평가된 지수를 움직이는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학 투자자님들은 빨리 일부 줄여갖고 우리나라 지주사를 오시는 게 한 2, 3년 코스에서는 오히려 따뜻하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이제 미국이 위험하거든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준금리 인하도 뭐 대표님께서는 5월쯤 5월 늦으면 아니면 하반기? 네, 5월 지금으로 아니면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 저는 금리 인하하는 순간에 급락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예, 이것도 이해 안 되시겠지만 시장의 생리가 금리 인하하는 순간에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이게 뭐 보험적인 인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 차익 실현과 구조 조정의 하나의 빌미를 잡을 거고 그다음에 대체 투자가 막 나올 것 같아요. 대체 투자요? 그동안 차익 실현하는 게 다른 먹거리를 찾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새 미국 시장의 실적이 여기도 서프라이즈 나오는데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도 지금 주가가 나온 기업들, 주가 실적이 나온 기업들, 실적은 굉장히 서프라이즈였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5% 이렇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오늘 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이유는요. 네. 나스닥을 한번 보시죠. 나스닥 지수를 살펴볼까요? 그냥 너무 크게 보지 않고 네. 이 작년 10월 26일 날 때부터 보죠. 10월 26일이요. 네.
우리가 이때부터 시장은 바닥 찍고 우리도 같이 갔으니까 이때가 나스닥이 12,500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월 2일 날이 꼭지예요. 얘네들도 12월 28일까지는 직전 고점 돌파 못했는데 1월 5일부터 땡기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급락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는 왜 안 돼? 이게 더 열받게 만드는 에너지죠. 그런데 최근 보시면 자꾸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없어요. 뭔가.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그 4등분하고 여기서 21선과 5일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일선 깨면 이거는 리스크 관리. 21선 깨면 추세 하락. 그러면 21선이 15,000을 붕괴하는 거예요. 15,400, 15,500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여기서 쌍바닥 나와갖고 이 빨간색 시나리오로 나와야 돼요. 오늘 그러면 2월 1일 날 이제 FOMC에서 험한 얘기하더라도 요 라인을 깨면 안 됩니다. 오늘 갑자기 나스닥이 일어났는데 뭐 200에서 300이 퉁 빠져 있어요. 뺐다 올려야 돼요. 그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저는 3월 달까지 검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검증하고 싶고, 그래서 이 14,000 이 상승폭의 75% 능선을 깨면 전 추세 하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 에너지가 붕괴됐다. 그게 14,800이에요. 그러면 이 조그만 진폭도 4등만 하면 15,200까지 조정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15,000을 깨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일 동안 FOMC 나오고 나서부터 금리 10년짜리 국제금리, 그 다음에 이 나스닥이, 이거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달러 강세가고 비트코인도 급락하고 10년짜리 국제금리 올라가고 뭔가 부정적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검증할래요. 그래서 14,800과 15,600에서 4등분해서 15,000원 깨면 절대 안 된다. 여기서 뺐다 올려야 된다. 이 숙제를 3월 달까지 검증할래요. 그때까지는 미국 투자는 수익 현실화. 반이라도 차익을 실현하시죠. 그동안 수익 나신 분들. 왜냐하면 10에서 20% 먹은 거 다 토해낼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네. 그거를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고 그걸 팔아갖고 우리나라 치 떠는 지주사를 오시는 게 어떻겠나. 현대모비스 오고 네. 징글징글한 것들만 찾아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평가돼 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모비스, 롯데지주 같은 지주사나 은행주 투자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예, 은행주는 이미 지금 벌써 바닥에서 10% 많이 올랐어요. 올라왔어요. 네. 추가 10%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 시각은 조금,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은행주가 뭐 5%나 10% 급락할 때 오히려 그때나 매수하는 트레이딩 감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아직도 부동산 PF 문제는 계속 발목 잡는 에너지로 계속 나올 겁니다. 중국이 계속 떨어지면 거기도 그거 재료로 공포를 만들 테니까. 그래서 공포가 그 삼각 파도로 오면 안 돼요. 삼각 파도로 온다? 네. 세 가지 방향에서 한꺼번에 온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나라 컨트리 리스크랑 유가급 인플레이션이랑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전쟁 긴장 관련주는 우리가 1월 18일 바닥 찍었을 때 이제 땡 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구종 이후 보자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요새 유가는 계속 올라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발틱 운임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하이 운임지수는 요 밑에 그리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예면 후티, 그래서 뭐 물동량 상하이 뭐 급등해서 또 동방 로직스라든지 흥하이 아직 아니에요. 발틱 운임지수랑 우리나라 원달러가 급등할 때 같이 그때 사야 됩니다. 원달러가 급등할 때를 네. 왜 보세요? 그러면 공포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한반도 중심으로 뭔가 지정학적인 공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원달러가 1,350원을 뚫고 유가가 80불을 뚫고 발틱 운임지수도 급등하면서 그러면서 달러 강세되고 비트코인 빠지고 기술주가 급락할 때 그때 다시 이제는 현대글로비스 할래요. 지금이요? 이제 갑자기? 그때 이제는 그 시점에? 네, 그 시점에 흥하해운 뭐 동방 태웅 로직스보다 이제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또 현대
그룹 중에 오토에버라든지 막 빠진 것들 중에 저평가된 것들. 네. 이제 그것들을 할래요. 자사주 뭐 소각이나 뭔가 모멘텀이 있을 거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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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전략 한번 체크해 보시죠. 유가가 지금 어느덧 77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선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거예요? 위험 수준은 아닙니까, 대표님?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80불 넘어갔고 90불 간다고 막 난리치고 네네. 그다음에 뭐 또 이게 진짜 올라가려면요. 상해 증시가 급등하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그 감산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이제 재가동하면서 뭔가 수요가 급증할 때 이때 그 유가가 더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은 중국이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겹쳤을 때 유가는 수요에 의해서. 그러면 유가를 볼 때 석탄하고 가스를 같이 보시죠. 천연가스 지난번에 좀 언급을 근데 하셨었는데. 올랐다가 그대로 빠졌어요. 네네. 이게 다시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성장 정책 경기가 이제 뭔가 활동 그 에너지가 커지는구나. 그래서 원자재를 계속 사들이는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그게 발틱 지수를 땡겨 버립니다. 근데 중국의 올 한해 그 같은 움직임이 좀 있을까요? 기대를 하십니까, 대표님? 그래서 3월 달 보자는 얘기죠. 3월이요? 전인데? 정책 공작 회의. 거기서 의사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대만을 어떻게 할 거고 한반도 전략을 어떻게 쓸 거고 그때쯤에 이제 푸틴이 북한? 북한 가잖아요. 네. 이걸 카드를 뭔가 지네들끼리 뭉칠 건지 아니면 좀 느슨하게 가면서 뭔가 이제 내치의 경기 활성화에 집중하는지 이거를 보려고 그래요. 이런 전략 쓰면 안 돼요. 내치가 너무 불안하니까 외부로 받기 위해서 뭐 전쟁 리스크를 키운다든지 해서 이러면 우리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런 경로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3월 달 마디가 아까 뭐 금리 동의 저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원 달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1,450원들 치고 나가서 1,400원, 1,500원 돼 보세요. 이거는 끔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뚜둑을 맞고 간다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럼 뚜둑을 맞는다는 건 시가상의 종목들을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구도화시킨다면 헤지펀드들이 6월 달 이후에 급등시키고 그때까지 한번 급락시켜서 싹 모아갖고 우리나라 거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연말에 땡겨버리면 우리는 당한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략을 쓰는 해지도 있을 거라고요. 그 전략을 쓰는 해지들이 실패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통치 전략상 환율이 급등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결정을 못 해요. 지정학적 변수에 외부에서 결정 변수가 나옵니다. 유가라든지 중국이 어떤 전략을 쓸 건가. 그러면 그때가 정책공작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이제 지네들끼리 그 7명의 대통령급의 그 인사들이 다 모여갖고 대판 싸우면서 뭔가 국가 전략을 세울 거거든요. 거기서 정해진 건 따릅니다. 반대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3월 달 되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때쯤에 홍콩 H라든지 항생 위치도 보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까지는 중국 관련주나 소비는 그냥 흔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이상한 로직 갖고 대응하시는 게 3월 달까지는 제일 편하실 거예요. 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테슬라 주가 움직임 좀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좀 빠지면 사볼 만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서 지금 테슬라를 놓고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올해 테슬라에 대한 매출이 좀 기대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시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는 70%까지 사자 전략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70%까지요? 200불 깼잖아요. 180불.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150불까지인데 거기 오면 100% 다 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안 오를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150불까지는 안 올 네. 확률이 거꾸로 크다. 200에 220에서 250, 250은 아직까지는 안 봐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쪽도 테슬라를 저는 또 딴 걸로 포장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지금은 전기차를 주도하는 선도 업체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색깔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AI로 포장시켜 버릴 것 같아요. 테슬라가 AI 기업이다. 예. 머리에다 칩 넣고 아, 네네. 그러면서
그 뉴럴링크 자회사 뉴럴링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해서 하나의 그 데이터가 집적된 거를 서로 자율로 연결해서 뭔가 꿈을 만드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그 엔비디아 따라가나 볼래요. 테슬라가. 네. 이게 포장을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전번에 150불이 2023년 4월 달에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300불까지 갔거든요. 네. 여기 눌렀다 가는지 바로 가는지 그것만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가면 2차 전지 갑니다. 네. 통신주 갑니다. 그리고 요새 LG정보통신이라든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쪽 관련된 카메라 모듈, 그 센서 이런 것들 가는 것도 다 거기에 연결된.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매수. 예, 잘 네. 알겠습니다.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